이혜진 씨는 성공하고 자립적이며 야망이 넘치는 여성이었다. 쉬운 나이가 되기까지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열망했던 모든 것을 이루었다. 남편과 함께 도심의 번화가에 위치한 쾌적한 48평형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몇 년 전에는 나라 남쪽의 아름다운 휴양지에 작은 별장을 구입해 1년에 몇 번씩 그곳으로 떠나 자연의 풍경과 바다바람을 즐기곤 했다. 이혜진 씨는 대기업에서 물류팀장이라는 선망받는 직책을 맡고 있었다. 웬만한 고학력 남성조차 꿈꾸기 힘든 연봉을 받았다. 개인적인 삶 역시 완벽했다. 이미 32년 동안 자신을 여신처럼 받들어 모시는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 나 곁에서 이혜진 씨는 언제나 여신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녀는 자신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다. 오늘도 그녀는 근무 시작 시간보다 10분 일찍 자신의 넓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비판적인 눈길로 훑어보았다. 언제나처럼 완벽했다. 핸드백을 두고 부하 직원들을 점검하러 나섰다. 자신의 부서 속 한 부서의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뜻밖의 침묵에 놀랐다. 평소 근무 시작 전이라면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을 곳이 오늘은 생소할 정도로 정적만이 흐르고 썰렁했다. 그녀가 등장하자 직원의 절반은 컴퓨터 화면에 코를 박았고 나머지 절반은 물음표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혜진 씨의 부팀장은 아무 말 없이 30대의 한 여직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 여직원은 눈물로 퉁퉁 불어터지고 붉어진 눈으로 모니터 속 무언가를 어떻게든 보려 애쓰고 있었다. 이혜진 씨는 비록 매우 엄격하고 심지어 냉정한 상사였지만 부하 직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항상 도움을 주려 노력하는 편이었다. 강민주 씨, 무슨 일이야? 이혜진 씨가 미간을 찌푸렸다. 왜 컴퓨터만 뚫어지라 보고 있어? 어차피 아무것도 안 보이면서. 무슨 일인데 그래? 묻잖아. 죄송해요, 팀장님. 강민주 씨가 어린아이처럼 킁킁거리며 모기 소리만 하게 중얼거렸다. 개인적인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 마음 다잡았어요. 일 시작할게요. 자, 엄격한 팀장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고 그 음성에는 쇠붙이 같은 냉정함이 실렸다. 남성 직원들은 지금 당장 나가서 15분 동안 커피라도 한잔하고 와요. 여직원들과 할 얘기가 있으니까. 4명의 남성 직원은 곧바로 명령에 따랐고 공간에는 여성들만 남게 되었다. 강민주 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도 않을게. 팀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튼 또 어떤 놈한테 차인 거 맞지? 불쌍한 여직원은 고개를 숙였고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얘들아, 이혜진 씨가 화가 난 듯 목소리를 높였다. 대체 얼마나 더 가르쳐줘야 하니? 자존심도 없어? 어디서 형편없고 책임감 없는 놈들이랑 얽히지 좀 마. 주변에 괜찮은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골라야지. 그런 남자들은 설령 여자와 헤어지더라도 품이 있고 신사적으로 끝내서 남겨진 여자들이 괴로워하거나 불행하다고 느끼게 만들지 않아. 왜 매번 그런 쓰레기 같은 놈들한테 눈을 돌리는 거야? 팀장님, 세상에 좋은 남자는 없어요. 미혼인 젊은 여직원 중 한 명이 기어가는 목소리로 거들었다. 좋은 남자들은 이미 학창 시절에 다 채가고 남은 건 다 떨거지들 뿐이라니까요. 나한테 그딴 떨거지 타령 좀 하지 마. 팀장이 그녀를 엄하게 노려보았다. 내 아들이 28인데 머리 좋고 잘 배웠고 좋은 직장에 아파트도 있어. 물론 대출이 끼어 있긴 하지만 스스로 갚아나가고 있지. 우리 도움도 거절했어. 다행히 연봉이 높아서 자기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되거든. 팀장님, 그럼 우리 여직원들한테 민우 씨 좀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민우 씨 친구들도 몇 명 미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연배 있는 여직원이 갑자기 제안했다. 이혜진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슬픈 표정으로 답했다. 오지랖도 참. 이미 늦었어요, 정순 씨. 상처에 소금 치지 마세요. 내가 늦었지 뭐예요. 민주 씨는 나이대로 봐서 내 아들이나 그 친구들에겐 안 맞아요. 좀 더 연배가 있는 사람을 만나야죠. 하지만 지은이는 내가 놓친 게 맞아. 인정해. 이혜진 씨는 얼마 전 괜찮은 남자는 학창 시절부터 다 채간다고 불평했던 25세의 아름다운 여직원을 아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혜진 씨는 한숨을 쉬고는 자신의 아들이 2달 전 또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일주일 전에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며
부모님께 인사시키고 싶다고 선언했던 일화를 간략히 털어놓았다. 아들이 그 여자를 저녁 식사에 데려왔을 때 이혜진 씨는 심장마비가 올 지경이었다. 시골 출신의 여자였던 것이다. 저녁 식사는 끔찍했다. 이혜진 씨는 손님의 단점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나갔다. 그녀는 곧 자신의 아들과 그 여자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난 후 어머니가 민우에게 그 사실을 귓속말로 귀뜸했을 때 아들은 문제없다며 자신이 그녀를 자신의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설득하려 했지. 이혜진 씨는 경청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열변을 토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들으려고도 안 해. 이렇게 멋진 여자는 처음 만났고 처음으로 사랑하게 되었으니 결혼 결심을 바꾸지 않겠다고만 되풀이하는 거야. 전 민우 씨 의견에 동의해요. 시집 보낼 자식이 셋이나 있는 직원이 대화에 끼어들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죠. 사랑이 있으면 사람은 변하고 서로에게 맞춰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혜진 씨는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그 여성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당신들 앞에서 10분 동안이나 열변을 토했는데 아직도 누구를 가르치려 들면 안 된다는 걸 깨닫지 못했군요. 처음부터 잘 맞는 사람을 골라야 해요. 그래야 재교육시킬 필요도 없죠. 안 그러면 정순 씨, 딸들 평생 시집 못 보내요. 다 자란 성인을 개조하는 건 불가능해요. 이미 형성된 사람인데 이걸 머릿속에 똑똑히 새겨둬요, 얘들아. 그래야 다들 행복해질 테니까. 그녀는 환경 돌아서서 방을 나갔다. 이혜진 씨는 자신의 부서 내 사무실 세 곳을 더 둘러봐야 했지만 아들의 약혼녀에 대한 기억 때문에 기분이 엉망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커피 한 잔을 들고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눈앞에 일주일 전의 풍경이 떠올랐다. 민우가 부모에게 22살의 수진이를 소개했던 날이었다. 이혜진 씨는 손님을 대접하고 원하는 인상을 남길 줄 아는 사람이었고 아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을 위해 그날은 그 어느 때보다 공을 들였다. 손님이 오기 전 넓은 거실은 꽃과 향기로 가득 차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는 가벼운 안락의자들에 둘러싸인 채 모서리에 섬세한 손자수가 놓인 백설 같은 식탁보가 덮인 유난히 화려한 성찬표가 차려져 있었다. 식탁보와 그 위에 올려진 도자기 식기들은 너무나 가볍고 우아해서 이 모든 화려함이 공중에 떠 있고 살짝만 건드려도 산산조각이 날 것처럼 보였다. 바로 이 효과를 이혜진 씨는 노렸던 것이다. 아들은 아직 자신의 연인에 대해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여자는 준비한 분위기가 그 소녀의 마음에 들 것이라 확신했다. 이혜진 씨는 민우의 선택이 이 분위기에 어울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똑같이 가볍고 연약하고 우아하며 완벽할 것이라고.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에게 오직 그런 아내만을 원했고 오늘 그녀를 만나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하지만 아들이 여자의 팔짱을 끼고 방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자신이 괜한 수고를 했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이 여자는 대접의 화려함을 온전히 평가할 줄 모를 것이었다. 손님의 모든 것은 첫눈에 무지한 시골뜨기임을 드러내고 있었다. 밝은 머리카락은 성에 없이 따여 있었다. 몇 가닥은 흘러내려 얼굴을 감싸고 목으로 떨어졌다. 성에 없는 헤어스타일에서 주는 인상은 타고난 아름다움과 풍성한 머리숱 덕분에 겨우 면했다. 하지만 무릎까지 오는 일자 콜탈의 원피스는 그녀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마치 남의 옷을 입은 듯했다. 여자의 패션 감각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다. 이혜진 씨는 원피스의 옷감이 제법 고가라는 사실에 매우 놀랐지만 이내 여자가 구제 옷가게에서 싸게 샀거나 누군가가 불쌍해서 선물을 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혜진 씨를 가장 절망적이게 만든 것은 여자의 말투와 대화 방식이었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너무나 자유롭고 자신감 넘쳐 보였다. 마치 자신의 부족함과 무식함, 교양 없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듯했다. 자신이 소위 다른 부류의 가족에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을 지능조차 없었다. 이 시골뜨기 같은 여자에게는 가문이나 학력, 사회적 지위면에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이 부류로의 입장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첫 만남의 몇 분 만에 이혜진 씨는 여자의 눈빛이나 행동에서 품격 있는 매력이나 신비로움, 아우라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린 손님은 지적인 절제미도, 발달된 지성도, 세련됨이나 우아함도 보여주지 않았다.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유쾌하게 웃다가도 식탁에 몸을 쏠리며 극도로 산만하게 행동했다. 이혜진 씨는 이 여자가 얼마 전 도시로 올라왔고 그전까지 평생소 꼴이나 잡으며 시골에서 장화를 신고 돌아다녔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 시골 생활의 특성을 굳이 알 필요도 없었다. 속이 상한 여성은 저녁 식사 초반에 아들에게 그의 연인의 출신에 대해 눈을 뜨게 해주기로 결심하고 그녀에게 직구 질문을 던졌다. 수진 씨 고향 마을 이름이 뭐라고 했죠? 달빛 마을이요. 여자가 웃었다. 우리 마을은 300년도 더 됐어요. 옛날 이름이죠. 지금은 거기서 수원까지 버스로 1시간이면 가니까 거의 도시 사람이나 다름없어요. 이혜진 씨는 사례가 들렸다. 그때까지 침묵하던 그녀의 남편이 갑자기 활기를 띠었다. 수원에는 그가 수도권 대학을 함께 다녔던 학창시절 친구가 살고 있었다. 이성호 씨는 갑자기 손님을 향해 외쳤다. 수원에서 대접받았던 돼지고기 짜그리보다 더 맛있는 건 내 평생 먹어본 적이 없소. 짜그리 말씀이세요? 수진이가 미소를 지었다. 그건 시골에선 흔한 음식이에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좋아하죠. 고기를 넣든 간을 넣든요. 짜글이라는 이름의 요리는 이혜진 씨가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아니 저렴한 식당 메뉴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전형적인 시골 요리임이 분명했다. 이게 바로 내 똑똑하고 야망 있는 아들의 미래라니. 시골 짜글이를 먹으며 시골 독주나 막걸리를 마시겠지. 여인은 공포에 질려 생각했다. 이혜진 씨는 이런 미래와 타협할 수 없었다. 저녁 식사는 한창이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아들에게 그의 안타까운 선택에 대해 눈을 뜨게 해줄 원대한 계획이 익어가고 있었다. 여자는 민우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만약 수진이가 시골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면 아들은 그녀를 따라갈 수도 있었다. 그는 원격으로 일하며 돈을 벌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수진이에겐 그것만이 필요한 듯했다. 시골 여자들은 다 그렇게 계산적이지 않던가. 순진한 녀석을 하나 물은 것이다. 이혜진 씨가 민우의 아버지에게 수원이 얼마나 놀랍도록 아름답고 발전했는지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하는 입담 좋은 어린 손님을 분석하면 할수록 아들을 영악한 결혼 사기꾼으로부터 즉시 구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확신은 더욱 강해졌다. 그녀는 여자와 그녀의 멀리 내다보는 계획에 대해 공개적으로 싸울 생각은 없었다. 아들에게 그와 그의 연인이 서로 다른 사회적 부류,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서로 다른 시대의 사람이라는 것을 섬세하고 우아하게 전달하고 싶었다. 수진이는 마치 농경시대와 기근의 시대에서 온 것 같았다. 튀긴 고기와 감자가 한 양은 냄비 가득한 것이 부의 상징이었던 그 시대 말이다. 민우는 전혀 달랐다. 그는 진보적인 사람이었고 능력 있는 프로그래머였다. 녀석은 직업 특성상 항상 사회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갔고 어머니는 그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그녀는 아들에게 왜 저렇게 단순한 여자가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들을 퇴보시킬 뿐이었다. 그 곁에서 발전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을 터였다. 뭐 주말에 바비큐 대신 짜글이나 끓이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면 말이다. 수진이는 가족뿐만 아니라 이혜진 씨 집안의 정돈된 일상에도 전혀 어우러지지 않았다. 따라서 아들과 그 여자의 결혼을 승낙하는 일 따위는 있을 수 없었다. 어머니는 민우에게 항상 가벼운 연애 상대는 많았지만 금방 그녀들에게 실망하고 결혼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예전에 이혜진 씨는 아들의 여친들을 하나하나 깐깐하게 따져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을 단호하게 쳐냈었다. 왜 그들이 좋은 아내가 될 수 없는지 민우에게 참을성 있게 설명해주곤 했다. 한 명은 교양이 부족해서, 다른 한 명은 버릇없고 이기적이어서, 세 번째는 요리와 살림을 할 줄 몰라서. 지금 그 여자들을 떠올려 보니 이혜진 씨는 수진이에 비하면 그들 모두가 진짜 공주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들을 아쉬워해봤자 소용없었다. 긴급히 무슨 수라도 써야 했다. 그리고 이혜진 씨는 아들의 눈에 콩깍지를 씌운 수진이의 완벽한 이미지를 깨부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 착수했다. 근무 시간 중간쯤 이혜진 씨는 아들의 번호를 눌렀다. 아들, 엄마야, 짧게 얘기할게. 여자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수진 씨는 나한테 무거운 인상을 줬어. 우리 부류의 사람이 아니야. 엄마 의외네요. 아들이 불쾌한 듯 대꾸했다. 엄마도 거의 같은 부류 출신이라는 거 잊으셨어요? 흥분하지 마, 민우야.
어머니가 화해를 청하듯 미소를 지었다. 내 말 들어봐. 많이 생각해 봤는데 내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 내가 좋아하는 여자라면 엄마도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엄마, 역시 최고예요. 민우의 목소리에 기쁨이 넘쳐났다. 오늘 내 말 끝까지 들을 거니? 여자가 웃었다. 이번 토요일에 가스카드 레스토랑에 예약을 해뒀어. 수진이를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 적응시켜 보자꾸나. 내가 같이 쇼핑하러 가서 원피스 하나 골라주고 싶다고 전해줘. 너도 알다시피 가스카드는 품격 있는 분들이 오는 곳이잖아. 제대로 차려입고 가야지. 당연히 내가 살게. 엄마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아들이 기쁘게 답했다. 수진이한테 다 전할게요. 그리고 돈은 꼭 제가 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일이 밀려서 저녁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엄마. 이혜진 씨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레스토랑에서의 만남을 위한 치밀한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토요일까지는 겨우 이틀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이 시간 동안 집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더라도 업무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 아들이 저 수진이라는 아이와 만나는 동안 이혜진 씨의 마음속엔 소란이 일어 도무지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단 한 가지 상황의 그림에 들어맞지 않는 것이 있었다. 민우가 어머니에게 그녀의 출신을 상기시켰을 때 한 말은 전적으로 옳았다. 이혜진 씨는 자신의 과거가 깊이 묻혔다고 항상 생각해왔다. 하지만 오늘 아들이 그것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냈고 먼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의 풍경들이 성공하고 유복한 이 여성의 가슴에 통증으로 울려 퍼졌다. 지금의 그녀는 부유하고 자신감이 넘치며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지금은 삶을 즐기며 영혼이 갈망하는 거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어린 시절 그녀는 삶이란 고통, 상처, 실망, 눈물, 러스, 그리고 아득한 절망의 연속이라고 확신했었다. 이혜진 씨는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부모는 자동차 공장의 조립 라인에서 일했다. 그곳에서 만났다. 어린 시절 소녀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새아이뿐만 아니라 무기력한 남편까지 숄더에 짊어져야 했던 불쌍한 어머니를 지켜보았다. 10대 시절 이미 그녀는 술 한 잔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남자와는 절대로 얽히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결심했다. 그 후 새로운 조건들이 추가되었다. 남자를 고를 때 혜진은 의지할 수 있고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 그녀는 모든 구애자들을 시험했고 그들과 함께 모임이나 파티에 가는 것을 좋아했으며 자신을 몇 분 동안 이라도 혼자 두거나 다른 여자에게 춤을 청하고 은밀히 대화를 나누는 남자는 미련 없이 차버렸다. 그녀는 소란을 피우지 않고 그저 조용하고 단호하게 떠나 배신자를 그의 선택과 함께 남겨두었다. 그 어떤 사과나 변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잘못을 저지른 남자에게 그녀는 짧고 명확하게 말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지만 나한테는 안 맞아요. 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당신은 아니거든요. 26이 되었을 때 그녀의 어머니는 혜진이가 평생 남편감만 찾다가 세월 다 보내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성우를 만났다. 그녀는 즉시 그가 자신의 사람임을 알아차렸다. 신뢰할 수 있고 진중하며 자신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남자였다. 그는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그녀의 남편이 되었다. 혜진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말했다. 혜진아, 내가 나보다 훨씬 똑똑하구나. 남자를 바꾸고 개조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누구 수발도 들지 않았으니. 장하다 엄마, 사람은 안 변하잖아. 소녀는 어머니의 말에 동의했다. 어릴 때 엄마가 아빠 알코올 치료시키고 점집 찾아다니는 거 다 봤잖아. 술 시중 드느라 어린 우리를 매번 혼자 방치해 둔 것도 모자라 엄마 인생까지 갉아먹었잖아. 난 엄마처럼 살기 싫었어. 내가 참 기특하구나, 내 딸. 당시 46세였지만 60세는 들어 보이던 어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반면에 난 젊었을 때 날 너무 과신했지. 내 아빠를 사람 만들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래서 평생을 이렇게 겨우 연명하며 살았지. 기쁜 날이 단 하루도 없었어. 너희들이 태어났을 때 빼고는. 그 술래기 아빠 밑에서 너희가 다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기적인지 이제야 깨닫는다. 그랬다. 이혜진 씨의 어머니는 젊었을 때 그것을 생각지 못했다. 하지만 혜진 자신은 17세 무렵 나쁜 내력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아이들의 아버지는 오직 건강하고 똑똑하며
책임감 있는 남자여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의 학력이 무엇이든 외모가 어떻든 상관없었다. 그녀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늘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줄 남편이 필요하다고 즉시 결정했다. 지난 세월의 높이에서 이혜진 씨는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에서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 올바른 결론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계획했던 것들을 현실에서 구현할 힘을 찾아낸 자신의 운명에 감사했다. 그녀는 편안한 가죽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미소를 지었다. 지금까지 그녀의 삶에서 열망했던 모든 것이 이루어졌었다. 이번에도 자신의 삶의 경험과 지혜로 수진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아들과 떼어놓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게다가 이혜진 씨의 계획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다. 여자가 스스로 민우를 차버리게 만들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 어머니는 수진이에게 그와 같은 남자와는 얽히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을 보여줄 아들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 몇 가지를 준비해 두었다. 만약 여자가 이 이야기들에 겁먹지 않는다면 이혜진 씨의 소매 속엔 더 강력한 카드가 숨겨져 있었다. 수진이와의 두세 번의 만남과 따뜻한 진심 어린 대화가 제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했다. 여자는 민우를 만난 후 사지 멀쩡히 도망칠 수 있었던 것에 기뻐하게 될 터였다. 이를 위해 아들의 어머니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가스카드 레스토랑에 전화를 걸어 토요일 테이블을 예약한 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호 씨, 경고 하나 할게. 그녀가 말했다. 토요일에 아무 약속도 잡지 마. 아들이랑 그 여친이랑 가스카드 가기로 했어. 테이블 이미 예약했으니까 거절은 안 받아요.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이혜진 씨는 불쾌한 듯 귀를 기울이고 나지막이 물었다. 왜 말이 없어?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레스토랑에 가는 건데 뭐가 마음에 안 들어? 혜진아, 내가 당신이랑 산지 30년이 넘었잖아. 남자가 내키지 않는 듯 입을 열었다. 그 애가 우리 집에 다녀간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당신 그 애에 대해 한마디도 안 했어. 그건 당신이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뜻이지. 그래, 무슨 계획인데? 물어나서 보자. 아들이랑 그 애를 갈라놓기로 한 거야. 아니면 그 애를 아주 매장시키기로 한 거야? 성호 씨, 당신 아들 일이야. 여자는 목소리에 최대한 엄격함을 담아 말했다. 당신 진짜 몰라서 그래? 저 반짝이는 기집애가 어제까지는 장화나 신고 흙밭을 구르다가 오늘은 부자 남자 찾아서 도시로 날아든 거잖아. 시골 기준에서 우리 민우는 재벌급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굴러 들어와서 자기한테 미쳐있는 녀석 덕에 신세 고치려는 거라고. 그러다 둘 사이에 아이라도 태어나 봐. 아파트까지 빼앗아 가고 우리의 가슴을 아주 갈갈이 찢어 놓을걸. 애는 그 기집애한테 진짜 빠져 있다고. 남편은 침묵했지만 이혜진 씨는 그의 표정을 똑똑히 떠올릴 수 있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그녀 역시 그를 잘 알고 있었고 이성호 씨가 뒷담화하는 것을 끔찍이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군. 이성호 씨가 어둡게 답했다. 저녁에 집에서 얘기해. 그날 저녁 식사 후 부부는 다시 대화로 돌아왔다. 이혜진 씨는 자신에게 너무나 명확한 주제를 먼저 꺼낼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이성호 씨는 설명이 필요했다. 그는 차를 마저 마시고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듣고 있어, 혜진아. 말해봐, 수진이가 왜 마음에 안 드는 건데? 당신은 그럼 저 애가 마음에 든다는 거야? 이혜진 씨가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래, 난 아주 마음에 들어. 솔직하고 순수하고 계산 없고 밝고 친절하잖아. 온통 장점뿐인데. 도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 이혜진 씨는 화가 났다. 집에서는 보통 온화한 편이었고 특히 남편에게는 더욱 그랬는데도 말이다. 이성호 씨는 본래 매우 수능적이고 절제된 사람이었으며 사랑하는 아내를 너무나 아낀 나머지 그녀의 신경을 최대한 보호하려 노력했다. 그래서 그들의 집엔 갈등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갈등이 폭발할 것 같았다. 그래, 우리 아들은 우리에게 제일 귀한 존재야. 이혜진 씨가 분통을 터뜨리며 남편에게 상기시켰다. 녀석은 곁에 지혜롭고 성품이 착하며 교양 있는 여자를 둘 자격이 있어. 저 수진이라는 애랑은 제대로 된 모임에 나갈 수도 없어. 웃음거리가 될 거라고. 의자에 앉아서 몸을 흔들거나 다리를 까딱거릴 게 뻔한데 저의 부모가 가정교육을 전혀 안 시켰다는 게 당신 눈엔 안 보여. 당신한테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네. 이성호 씨가 낮게 말하고 주방을 나갔다. 하지만 이내 돌아와 덧붙였다.
토요일 레스토랑엔 나도 갈 거야. 하지만 그건 수진이랑 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야. 이혜진 씨는 사랑하는 남편에게서 이런 반응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 누군가와의 대립 상황에서 자신의 남편이 적에지 진영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그녀의 가장 끔찍한 꿈에서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이성호 씨는 그녀가 틀렸다고 생각할 때조차 언제나 헌신적으로 그녀를 보호해주곤 했었다. 그런데 지금 하나뿐인 아들의 미래가 행복해질지 결정되는 이 순간에 자신을 지지하길 거부하고 공개적으로 상대방 편을 들다니, 이것은 너무나 뜻밖이어서 이혜진 씨는 수진이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기로 했다. 설마 자신이 오해한 것이고 가난하고 천한 출신이시라는 점 외에는 그 아이에게 나쁜 점이 없는 걸까? 설마 다른 모든 면에서 너무나 훌륭해서 자신들의 하나뿐인 아들이자 후계자의 아내가 될 자격이 있는 걸까? 늦은 밤 민우가 부모 집으로 찾아왔다. 그는 어머니가 결국 자신의 선택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수진이가 어머니 마음에 쏙 들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말이다. 하지만 아들은 어머니가 그 아이를 더 잘 알게 되면 자신만큼이나 사랑하게 될 것이라 기대했다. 민우는 수진이에게 놀라곤 했고 지금까지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인정했다. 그녀는 너무나 투명한 사람이어서 때로는 그녀가 걱정되기도 했다. 모든 것이 겉으로 다 드러나는 아이였다. 언제든 불쾌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대도시에서 사람들은 보통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기 마련이다. 하지만 수진이는 언제나 극도로 솔직했고 모든 사람을 믿었다. 엄마 수진이한테 초대장 전했어요. 민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기뻐하긴 했는데 쇼핑하러 가는 건 거절했어요. 저녁에 입을 옷이 있다고 걱정 말라네요. 토요일 7시까지 가스카드로 갈게요. 글쎄, 수진이가 마음을 바꿔서 새 원피스를 사기로 하면 언제든 같이 쇼핑몰에 가줄 수 있다고 말해줘. 그리고 사실 내가 그 아이를 더 자주 만나야겠어. 이해하고 싶고 친해지고 싶거든. 민우는 유쾌하게 웃으며 둘이 서로를 알아갈 시간은 아주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저께 수진이와 함께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고 5주 후에 정식으로 등재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민우는 거창한 결혼식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 그가 중요한 프로젝트 작업 때문에 너무 바빴다. 납기일이 다가오고 있어서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었다. 둘째, 수진이 역시 도시 매장에 자신의 생산품을 납품하는 아주 유리한 계약을 맺느라 정신없이 바빴다. 그래서 양가에 절친한 친구 몇 명과 부모님만 모시고 식을 올릴 예정이었다. 그래, 그 아이가 농업 비즈니스라도 한다는 거니? 이혜진 씨가 비웃음을 삿갓으로 참으며 물었다. 엄마, 솔직히 말하면 수진이가 자기 밭에서 판매용 베리를 키운다는 얘기를 많이 하긴 했어요. 하지만 엄마도 아시다시피 개인 과수원이나 밭 규모가 그 아이한테는 전 세계겠지만 저한테는 성에 차는 규모가 아니잖아요. 별로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예의상 들어주긴 했지만 자세히 파고들진 않았어요. 무슨 새로운 베리 품종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비닐하우스 몇 평에서 키워봤자 얼마나 크게 하겠어요. 이혜진 씨는 내심 기뻤다. 비닐하우스 몇 평짜리 수진이의 우스꽝스러운 베리 사업은 그녀를 탈탈 털어버릴 아주 좋은 구실이었다. 특히 그 사업이 가져다주는 푼돈 수익을 여자가 스스로 인정할 때 말이다. 여인은 수진이가 쥐꼬리만한 돈을 위해 엄청난 노동을 해야만 할 것이라 확신했다. 이혜진 씨는 수진이가 베리를 더 많이 재배하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민우까지 그 과수원 일에 끌어들이는 것을 절대 좌시할 수 없었다. 이성호 씨와 자신이 아들을 키우고 가르친 건 나중에 흙이나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민우는 어머니의 추론을 가만히 들으며 내심 부끄러움을 느꼈다. 하지만 수진이가 베리를 재배하는 취미를 진지한 사업으로 보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다. 이 젊은 남자는 결혼만 하면 어린 아내를 도시로 데려와 자신의 아파트에 영원히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와 그녀의 연세 드신 할머니까지 모셔올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할머니는 시골집을 버릴 수 없다며 한사코 거절하고 계셨다. 최근 몇 달간 민우는 일 때문에 매우 바빴다. 사랑하는 연인을 만날 시간조차 부족할 지경이었다. 그리고 어쩌다 만나게 되면 커플은 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우는 자신이 약혼녀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잘 알지 못하며
그녀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저 자신들이 영혼의 짝이라고 느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민우는 연인의 삶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실들은 알고 있다고 확신했다. 여자는 부모님이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헤어졌다고 이야기했었다. 임신한 어머니는 당시 도시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딸의 출산이 임박하자 직장을 그만두고 그녀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고향 달빛 마을로 돌아와야 했다. 그 시골 마을에서 수진이가 태어났다. 수진이의 어머니는 아주 일찍 세상을 떠났다. 이웃과 함께 봄날에 얇게 얼어붙은 작고 얕은 강을 건너 이웃 마을로 가다가 얼음이 깨져 빠지고 말았다. 둘 다 물에서 빠져나왔지만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극심한 추위에 떨어야 했다. 의사들이 수주 동안 그녀들을 살리기 위해 싸웠지만 두 친구 모두 심한 독감을 이겨내지 못했다. 그렇게 수진이는 5살의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다. 나중에 소녀는 엄마가 병원에서 반혼수 상태로 누워있는 동안 수진이의 아버지에게 가까스로 전화를 걸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6년 전 임신했을 때 지인들로부터 그에게 아내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고백했다. 그래서 그에게 임신 사실을 숨기고 시골로 떠났던 것이었다. 사랑하는 남자의 가정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다. 스스로 그의 딸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매일 상태가 악화되고 치료도 소용이 없다고 느꼈기에 딸을 돌봐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당시 세상에 남겨진 수진이의 혈육이라곤 늙은 할머니와 자신의 딸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뿐이었다. 그때 아버지가 어린 수진이의 삶에 나타났다. 소녀는 그 당시를 똑똑히 기억했다. 아빠는 늦은 밤 그들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 도착했다. 시골집 창문 밖으로는 1월의 매서운 눈보라가 울부짖고 있었다. 집안은 조용하고 따뜻했다. 할머니가 아기를 재우려 할 때 집 앞으로 다가온 차에 밝은 헤드라이트 불빛이 창문을 때렸다. 수진이와 할머니는 창밖을 내다보았고 차에서 내려 커다랗고 무거운 가방 2개를 들고 빠른 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어오는 키 크고 듬직한 남자를 보았다. 당황한 할머니는 뜻밖의 손님을 맞이하러 서둘러 나갔고 남자는 집 안으로 들어와 문가에 선물 가방을 두고 눈이 가득 찬 구두를 벗은 뒤 침대에 누워있는 수진이에게 다가왔다. 남자는 말없이 소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수진이의 엄마를 너무나 사랑했고 그녀를 위해 6년 전 아내와 이혼하고 싶어 했었다. 만나는 내내 차마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 아내 말이다. 하지만 인연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아버지와 수진이는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정기적으로 통화했다. 강민석 씨는 딸의 삶을 지켜보았고 할머니와 딸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졸업 후 수진이는 농업 전문대를 졸업하고 시골에 영원히 남기로 결심했다. 할머니가 집을 떠나기를 한사코 거절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엄마의 묘소를 버려두고 떠날 엄두도 나지 않았다. 이 모든 이야기를 그녀는 민우에게 해주었고 민우는 결혼 후에 수진이의 삶이 크게 바뀔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가 자신과 함께 도시에서 살게 되면 놀라운 기회들이 열릴 테니까 그녀에게 자신의 기술을 가르쳐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진이는 컴퓨터를 제법 잘 다루었고 그가 설명해주는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하지만 아직 이 문제들을 진지하게 논의하진 않았다. 우선 수진이와 할머니를 도시로 모셔와 할머니 치료를 해드린 뒤 향후 삶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생각이었다. 이혜진 씨는 수진이가 밭일과 과수원 일을 하는 것을 마땅찮아했다. 그런 일은 남자들이나 시골 노인들이나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수진이가 까맣게 탄 것도 햇빛 아래 오래 있어서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거의 하얗게 바랜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손은 네일 케어를 받은 듯했지만 옹이가 박힌 건 숨길 수가 없었다. 눈썰미 좋은 이혜진 씨는 그녀의 억세고 굳은 살 박힌 손바닥과 손가락 끝에 미세한 갈라짐을 포착했다. 흙을 계속 파헤치니 당연한 결과였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건 한창 제철인 이 시기에 무슨 귀신의 시어 도시로 나와 2달 전 민우를 만났느냐는 것이었다. 지금쯤 자기 밭에서 베리나 따고 있어야 할 텐데 민우야, 내가 결혼을 말리는 건 아니다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떼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렴. 수진이가 정말 너한테 맞는 짝이라고 확신하니? 너희는 너무 다르잖아.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가 밝은 미래가 보장된 성공한 사람인 반면 그녀는
보잘것없는 농부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성공적인지 불확실하다고 몰아붙였다. 돈 문제가 아니었다. 민우는 언제든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능력이 있었으니까. 어머니는 여자가 학력도 직업도 취미도 없단 사실이 두렵다고 고백했다. 이혜진 씨가 보기에 수진이는 매력 없고 빈 껍데기 같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너도 그렇게 느끼지 않니? 아들? 어머니가 자상하게 물었다. 생각해보렴 그 아이와 무슨 대화를 나누겠니? 비료 얘기, 모종 얘기, 물주기 얘기. 너도 나한테 그딴 거 관심 없다고 고백했잖아. 민우가 미소를 지었다. 엄마 다 생각해뒀어요. 베리는 그 아이 취미일 뿐이에요. 우리가 도시와 시골을 오가는 동안은 하게 두죠 뭐. 그러다 나중에 괜찮은 현대적인 직업을 골라줄 거예요. 이제 겨우 22인데 똑똑하니까 배우면 돼요. 너 스스로 너무 큰 짐을 짊어지는구나. 이혜진 씨가 불만스럽게 대꾸했다. 마치 친아빠라도 되는 것처럼 수발을 들고 있잖아. 엄마, 전 그 아이를 사랑해요. 엄마가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정말 진국이고 무엇보다 그 아이가 재배하는 베리가 진짜 미치도록 맛있어요. 난 살면서 그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봤다니까요.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 이혜진 씨는 아들의 사랑이 열정의 최정점에 있음을 파악하기에 충분했다. 따라서 지금 아들의 이성에 호소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좋다. 그렇다면 미리 세워둔 계획대로 움직여 토요일에 첫 불화의 씨앗을 뿌리리라. 드디어 토요일 저녁이 되었다. 이혜진 씨와 남편은 정확히 저녁 7시에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몇 분 후 민우가 나타났다. 그는 당황해 보였고 어머니 눈에는 속상해 보이기까지 했다. 수진이는 어디 있니? 걱정하는 척하며 이혜진 씨가 물었다. 약혼녀가 저녁 식사에 오지 않겠다고 통보했기를 내심바라면서 말이다. 제가 데리러 가는 걸 원치 않아서 스스로 오겠다고 했어요. 아들이 내키지 않는 듯 답했다. 괜찮다 별일 아니다. 이성호 씨가 거들었다. 일단 둘러보고 있자꾸나. 그럼요. 그의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 응수했다. 여기 둘러볼 거리도 볼 사람도 많으니까요. 고급 레스토랑의 크고 화려한 홀은 손님들로 서서히 채워지고 있었다. 하나같이 범상치 않은 부류들이었고 이혜진 씨는 내심 수진이가 시골 원피스를 입고 굳은 살 박힌 손으로 입구의 복장 검사 페이스 컨트롤조차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 기대하며 흐뭇해했다. 그녀는 슬쩍 시계를 보았다. 여자는 이미 15분이나 늦고 있었다. 이혜진 씨는 당연한 결과라 생각했다. 시골 미인들이 시간 엄수나 매너에 대해 뭘 알겠는가. 드러나 봤을 리 만무했다. 그때 이혜진 씨는 넓은 통로를 따라 걸어오는 우아한 커플을 보았다.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날씬하고 아름다운 여자와 그녀의 팔꿈치를 조심스럽게 받쳐 들고 있는 젊은 남자였다. 민우야, 내가 저 멋진 커플처럼 내 짝이랑 어울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들 좀 봐라. 그녀는 테이블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눈짓으로 가리키며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엄마, 수진이도 저 여자분에 못지않게 예뻐요. 민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단지 좀 점잖게 입을 뿐이고 성형이나 화장을 저렇게 과하게 안 할 뿐이죠. 그럼 저기 저 친구들은 어떠니? 이혜진 씨는 눈빛으로 민우에게 약 7미터 떨어진 테이블을 가리켰다. 거기엔 3명의 매력적인 어린 금발 여성들이 앉아 있었다. 아들은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진심이세요? 저 사람들을 보세요. 다 똑같이 생긴 클론들이잖아요. 다 코 성형하고 체형 교정 받아서 얼굴이 아니라 가면 같아요. 전 인조 마네킹이 아니라 생기 있고 유쾌한 여자가 필요해요. 이혜진 씨는 아들에게 연인을 절세 미인들과 비교하게 만들려던 시도가 실패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불만스럽게 민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대단한 행운하겠지. 저기 좀 봐라. 얼마나 화려한 여자인지. 민우는 어머니의 시선을 따라가다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올린 금발머리에 길고 붉은 드레스를 입은 아주 어린 여성을 보았다. 여인은 턱시도를 입은 위험 있는 중년 남성의 팔짱을 끼고 걸어오고 있었다. 아들의 뜻밖의 반응에 어머니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민우가 갑자기 행복으로 얼굴을 밝히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그 미인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닌가. 이혜진 씨는 순간 기뻐하며 아들이 옛 지인을 만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우는 여자를 안아주고 뺨에 키스한 뒤 남자의 손을 잡고 악수를 나누고 몇 마디를 주고받더니 세 사람이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리고 나서야
이혜진 씨는 붉은 원피스를 입은 미인이 바로 수진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에서는 남의 옷을 입은 시골뜨기의 흔적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혜진 씨를 그토록 거슬리게 했던 그 억센 구릿빛 피부조차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다. 몇 초 그녀는 수진이가 뷰티살롱에서 완벽한 케어를 받아 가장 까다로운 상류 사회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진짜 슈퍼모델로 변신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그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은은하고 세련된 향수 향기를 풍기는 우아하고 미치도록 아름다우며 고급스럽게 차려입은 여성이었다. 어디서 생겼는지 품격 있는 자태와 최고 상층 귀족들에게나 어울릴 법한 절제된 미소까지 갖추고 있었다. 심지어 목소리의 톤까지 바뀌어 있었다. 한층 더 부드럽고 감성적으로 변해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혜진 팀장님, 이성호 선생님. 여자가 인사했다. 인사 나누세요. 저희 아빠 강민석 씨예요. 다가온 남자는 이성호 씨의 손을 굳게 잡고 악수한 뒤 이혜진 씨에게 다가가 우아하게 그녀의 손에 키스했다. 여자는 흡족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 행동을 자신에 대한 존경과 예의의 표시로 받아들였다. 이혜진 씨는 언제나 자신이 그 두 가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확신해 왔으니까. 늙어서 죄송합니다. 매력적인 바리톤 목소리로 손님이 사과했다. 터널 한가운데서 차가 막히는 바람에 전화조차 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성호 씨와 민우는 새로 온 손님들을 자리에 앉히느라 분주했고 이혜진 씨는 완전히 정신을 놓고 있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강민석이라는 인물이 누구인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수년간 지역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해온 유명한 사업가이자 자선가였다. 설마 이 사람이 수진이의 아버지란 말인가? 이혜진 씨는 아들이 약혼녀의 어머니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후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했던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여자의 아버지가 사지 멀쩡히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결코 하찮지 않은 인물이었던 것이다. 이혜진 씨가 정신을 차리고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까지 몇 분이 걸렸다. 수진 씨? 여자가 당황하며 물었다. 민우가 아버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할머니 얘기만 들었어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딸아이 입을 막았거든요. 강민석 씨가 입을 열었다. 제가 국내와 해외에 큰 사업체가 있어서 두 나라를 오가며 살아야 합니다. 원래는 10월에나 귀국할 예정이었는데 딸아이가 결혼한다고 하길래 연인을 만나보려고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딸이 삶에서 많은 시련을 겪었기에 아무 배랑뱅이 같은 놈에게 걸려들게 둘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요즘 세상이 흉흉하고 쉽게 돈을 벌려는 남자들이나 순진한 여자를 노리는 꼰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그래서 그는 딸에게 입을 다물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지시했던 것이었다. 딸을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직접 와서 사윗감과 그 집안을 확인하려 했던 것이다. 그의 경호팀이 이미 민우와 그의 부모에 대해 조사를 마쳤고 집안이 정직하고 유복하다는 보고를 강민석 씨에게 올렸다. 그래서 그제야 직접 만나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마음먹은 것이었다. 그러지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진이의 아버지가 껄껄 웃었다. 제가 원체 단호하고 직설적인 사람이라서요. 딸아이를 해외에 있느라 원하는 만큼 곁에서 키우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주었죠. 그건 제공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멋진 여성으로 만들어준 건 수진이 할머니 덕분이고요. 그러니 내 딸은 운명의 선물과도 같고 난 이 선물이 오직 자격 있는 손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는 탐색하는 눈빛으로 민우를 바라보았다. 청년은 미래의 장인이 보낸 무겁고 요구하는 듯한 시선을 거뜬히 견뎌냈다. 자, 그럼 무슨 일을 하는지 들어볼까? 남자가 미래의 사위에게 말했다. 우선 첫 만남인데 가볍게 한잔하시죠. 이성호 씨가 서둘렀다. 그는 아내의 태도가 아들의 약혼녀를 향해 눈에 띄게 변하는 것을 보며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했다. 하지만 아내를 잘 아는 남자는 방심하기엔 이르다는 것을 있었다. 이혜진 씨는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다. 게다가 이성호 씨는 범상치 않은 두 사람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이 다소 위태롭다고 걱정했다. 독선적이고 깐깐한 아내가
강민석 씨와의 대화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라도 발견하면 꼬투리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성호 씨의 거대한 놀라움 속에서도 단 몇 분 만에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두 사람은 물류 분야의 거물들이었다. 이혜진 씨의 사업 규모가 강민석 씨보다는 작았지만 두 사람의 고집스러운 성격은 판박이었고 서로 겨룰만 했기에 첫 순간부터 매끄럽게 통했던 것이다. 이혜진 씨는 강민석 씨가 대형 국제 물류센터 네트워크의 소유주라는 사실을 금방 떠올렸다. 그녀가 일하는 회사도 그의 센터들과 제법 자주 거래를 해왔지만 자신이 이런 막강한 인사와 사돈을 맺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이혜진 씨는 머리가 핑글핑글 돌았다. 단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이제 아들 민우와 수진이의 결혼에 그 어떤 장애물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여자의 아버지인 강민석 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고 그가 매우 책임감 있고 진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딸이 무식하거나 터무니없는 아이일 리 없다고 판단했다. 단지 수진이가 민우와 그의 부모에게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딸을 노리는 잠재적 구애자들에게 부유한 후계자라는 사실을 숨기려 했던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던 것이다. 레스토랑에서의 저녁은 매우 훌륭하게 지나갔다. 감미롭고 가벼운 음악, 훌륭한 요리, 부모들의 진솔한 대화. 그동안 젊은 두 사람은 서로에게만 집중해 있었다. 그들은 자주 춤을 춰고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었으며 어쩌다 한 번씩 부모의 질문에 답할 뿐이었다. 민우 씨, 우리 결혼 전에 어디서 살지 꼭 결정해야 해요. 수진이가 갑자기 대화 주제를 바꾸었다. 난 우리가 시골에 영원히 정착했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나 결혼하면 집 지어주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대형 비닐하우스도 크게 차릴 계획이에요. 그럼 내일은 어쩌고? 민우가 놀라 물었다. 원격으로 일할 수는 있지만 수진이네 동네는 인터넷이 잘 안 터질 것 같은데 그 문제 이미 아빠랑 얘기해뒀어요. 여자가 고백했다. 민우 씨한테 필요하다면 기지국이라도 세워주겠대요. 민우는 연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쩜 이렇게 착할까? 자신을 위해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나를 위해선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니. 심지어 시골에서 함께 있기 위해 아빠한테 기지국까지 부탁하다니. 민우는 수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수록 시골에 영원히 정착하는 것에 대해 자신이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달았다. 어차피 도시에서 차로 3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으니까. 레스토랑을 나선 것은 제법 늦은 시간이었다. 모두가 만남에 매우 만족해했다. 그 순간에는 다음날 아침 이 성공하고 강인한 사람들에게 어떤 시련이 닥쳐올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모든 사건은 그들의 화기애애한 모임, 바로 옆 테이블에 남 기자라는 예명의 관종형 도시 블로거가 앉아 있으면서 시작되었다. 그날 저녁엔 그저 단순한 우연처럼 보였다. 그 사람의 채널에는 타인의 불행을 고소해야 하는 수많은 누리꾼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요 인사들도 구독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남 기자가 주로 폭로성 기사를 써제끼는 대상이 바로 그들과 대기업 대표들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도시 외곽의 저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강민석 씨에게 경호 팀장이 남 기자의 방송 영상 녹화본을 가져왔다. 블로거는 레스토랑에서 양가 부모가 만나는 모습을 촬영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화 일부를 도청하여 녹음하기까지 했다. 단편적인 대화 몇 구절을 짜깁기 하여 블로거는 눈물교 소설을 써냈고 그 주연은 수진, 민우, 강민석 그리고 한준우라는 인물이었다. 성공한 공인으로서 강민석 씨는 언론에 자신이 자주 오르내리는 것에 오랜 시간 익숙해져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비웃어 넘기는 법을 터득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남 기자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섰다. 단순히 질 나쁜 소문을 적어낸 수준이 아니라 사실을 왜곡하여 강민석 씨와 그의 딸을 가장 악의적인 빛으로 묘사했기 때문이다. 강민석 씨는 이 멍청한 사기꾼을 그대로 좌시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영상 녹화본을 끝까지 본 뒤 경호팀장에게 짧게 던졌다. 그 녀석 내 방으로 데려와. 경호원은 보스의 명령을 수행하러 서둘러 나갔고 강민석 씨는 강민석, 새로운 사기극을 시작하다라는 제목의 자작극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남 기자를 어떻게 가장 아프게 처벌할지 구상하기 시작했다. 아주 오냐오냐 해주니까 끝도 없이 기어오르는군.
쥐새끼 같은 놈. 강민석 씨는 티셔츠를 갈아입으며 노트북 화면 속 남 기자의 모습을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며 비웃었다. 어디 보자. 내 놈이 뭐라고 짓거리는지. 남자는 침실에 딸린 욕실에서 씻고 나와 커피를 마시려 했지만 영상을 본 뒤에 찝찝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다. 그는 다시 노트북으로 다가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강민석 씨에 대해 쓰고 말한 사람들은 많았지만 이토록 무성한 거짓말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남 기자는 입이 찢어져라 웃으며 강민석 씨가 드디어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짜 얼굴을 드러냈다고 가슴을 치며 떠들어대고 있었다. 모두가 그를 정직한 사람으로 생각했고 오래전 알 수 없는 이유로 헤어진 불쌍한 아내를 동정했었다. 어린 아들조차 불쌍히 여기지 않고 둘 다 저택에서 쫓아냈으면서 대외적으로는 아내와 아이에게 거대한 집과 거액의 은행 계좌를 건넸다고 발표했던 그를 말이다. 남 기자는 입에 거품을 물고 시청자들에게 외쳤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 처음으로 이 무서운 비밀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강민석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셨겠죠? 당연하죠. 작년에 중앙병원 리모델링 자금을 대고 평화로의 체육학교를 지어줬으니까요. 아동 양육원과 동물보호소에 보낸 거액의 기부금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가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무서운 죄를 씻으려 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그 죄들을 밝혀내겠습니다. 이어 남 기자는 더욱 광기 어린 기세로 22년 전 강민석 씨에게 숨겨진 혼외자 딸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하지만 그는 이 사실을 대중에 숨기고 싶어 대중에게 딸의 존재를 걸리지 않도록 내연녀에게 아기를 보육원에 맡기라고 명령했다. 언제나 모범적인 가장으로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다. 당시 그는 존경받는 여성과 결혼한 상태였고 5살 배기 아들이 있었다. 하지만 혼외자 딸의 엄마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딸을 데리고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로 도망쳤고 5년 뒤 새 세상에 업게 되었다. 강민석이 좋은 사람이었다면 딸을 거두었겠지만 그러지 않고 아기를 시골 구석에 늙은 할머니 곁에 그대로 방치했다. 남 기자는 시골에서 그 어린 소녀가 얼마나 참혹하게 살았는지 세세하게 늘어놓았다. 할머니와 소녀는 굶주리고 병들고 구걸했으며 주변엔 따뜻한 영혼 하나 없었다. 이웃들과 학교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백만장자 강민석의 딸은 기근으로 맞아 죽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 기자는 메인 뉴스를 터뜨렸다. 강민석이 국회의원에 출마할 계획이라 해외에서 귀국해 이제야 알게 되었다며 딸을 공식 인정했다는 것이다. 올가을 모든 표를 쓸어 담기 위해 유권자들의 동정심을 자극하려는 수작이라며 말이다. 남 기자는 소녀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소녀 자신마저 굶겨 죽일 뻔한 잔인한 강민석에게 표를 주지 말라고 선동했다. 게다가 강민석이 거액의 자선 사업을 하는 것은 불이하게 번 돈에 대한 죄책감을 덜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돈만 된다면 어떤 더러운 일도 가리지 않는 자라고 헐뜯었다. 강민석 씨가 영상을 채 다 보기도 전에 전화가 울렸다. 시청청에서 온 전화였는데 남 기자의 영상건으로 방문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강민석 씨는 내일 낮 12시까지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 전화는 끊임없이 울려대기 시작했고 지인들과 친구들이 위로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해주기 위해 전화하는 것임을 남자는 깨달았다. 수많은 적들은 고소해하기 위해 전화하고 있었다. 곧 강민석 씨는 수화기를 들지 않기로 했고 누구의 소행이며 무슨 목적인지 파악되는 대로 지역 방송국을 통해 모두에게 단 하나의 답변을 남기기로 결심했다. 마침내 열린 창문 아래로 부지 안으로 들어오는 차 소리가 들렸고 강민석 씨는 창밖으로 경호팀장을 보았다. 그는 창백하게 떨고 있는 남 기자의 팔통을 억세게 쥐고 있었다. 두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섰고 강민석 씨가 그들을 맞이하러 나갔다. 어이, 반갑네 친구. 강민석 씨가 남 기자를 경멸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렇게 떨지 마라. 너 따위한테 내 손 더럽힐 생각 없으니까. 난 단지 내가 무슨 배짱으로 이런 소설을 녹화해서 유포했는지 듣고 싶을 뿐이다. 내가 너한테 무슨 피해 주었나? 아, 아닙니다. 강민석 회장님. 남 기자가 비굴하게 굴었다. 저는 항상 회장님을 존경해왔고 회장님의 사업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민석 씨는 칭찬을 들어줄 시간도 여유도 없었다. 이 모함의 대가로 얼마를 받았냐? 강민석 씨가 엄하게 물었다.
맹세코 이게 모함인 줄 몰랐습니다. 남 기자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저는 그저 은밀한 제보를 받았다고 생각했고 이걸로 돈 좀 벌어보려 했던 것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장님의 사생활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있는데 갑자기 숨겨진 딸이 있다는 게 밝혀졌으니 이건 진짜 대특종이잖아요. 도무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그 얘기를 해주었지? 강민석 씨가 불쾌하게 물었다. 자백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감방에 쳐넣을 테니 어디 생각 좀 해봐라. 강민석 씨가 경호팀장에게 눈짓을 보내자 경호원은 남 기자를 지하실로 끌고 내려갔다. 남자들이 커피를 마시러 갔고 강민석 씨는 비서에게 남 기자의 핸드폰을 조사해 이 불로소득을 노린 놈이 누구의 의뢰를 받았는지 알아내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씨는 남 기자가 단지 자신의 구독자들에게 딸의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공짜로 일했을 리는 만무하다고 확신했다. 이 정보를 유포하는 대가로 놈이 두둑한 돈을 받았을 것이라 남자는 확신했다. 하지만 대체 누구란 말인가? 2시간쯤 더 지나고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진이는 수화기 너머로 통곡하며 사람들이 길을 터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업무차 방문한 기관 근처에 남 기자에게 질투심을 느끼며 침을 흘리는 기자들과 극성 블로거 무리가 진을 치고 있었다. 그녀의 전화는 통화 폭주로 터질 지경이었고 민우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수진이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약혼자 역시 몰려든 기자들에게 공격받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강민석 씨는 딸의 말을 끊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진정해라, 별일 아니다. 남 기자 녀석은 이미 내 밑에 갇혀서 의뢰인을 불지 말지 고민하는 중이다. 지금 너한테 애들 몇 명 보낼 테니 이쪽으로 오거라. 민우도 찾아보자꾸나. 아마 일하느라 무슨 일이 터졌는지도 모르고 있을 게다. 하지만 강민석 씨의 예상은 틀렸다. 민우가 가장 눈치가 빨랐던 것이다. 아침 일찍 출근길 차 안에서 남 기자의 영상을 본 그는 즉시 자신에게 알려진 몇 가지 사실들을 조합해 보았다. 회사에 도착한 그는 남 기자 영상의 의뢰인으로 의심되는 이들의 컴퓨터와 전화에 접속할 수 있었고 자신의 추측이 맞았음을 확인하자 씁쓸함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민우는 누구를 처벌하고 싶지 않았고 사건의 주범과 남자 대 남자로 해결하기 위해 찾아갔다. 그는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의도적인 거짓말이었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려 했다. 그는 키가 매우 크고 근육질인 한준우의 맞은편에 서서 자신의 약혼녀 수진이와 그녀의 아버지의 정직한 이름을 더럽히도록 좌시하지 않겠다고 차분히 설명하고 있었다. 준우 씨, 짧은 영상 하나 찍는 걸 제안합니다. 근육질의 운동선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민우가 말했다. 당신 행동의 진짜 동기는 숨겨도 좋습니다. 그저 강 회장한테 골탕을 먹이고 신경을 긁고 싶었다고만 하세요.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준우가 민우를 경멸조로 노려보았다. 강 회장의 기업 이미지 걱정할 때가 아니라 너나 걱정하시지. 이제 내 여자는 평생 시집 못 갈 테니까. 하지만 그 원인은 전적으로 너한테 있어. 무슨 뜻입니까? 민우가 물었다. 머리가 안 돌아가나? 준우가 비웃듯 답했다. 강 회장한테 회개하고 용서를 빌 생각 따위는 내 계획에 없어. 난 전혀 다른 목적으로 이 영상을 기획한 거라고. 난 돈이 필요해. 하지만 당신도 잘 알다시피 강 회장의 돈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민우가 침착하게 대꾸했다. 그는 이미 진작의 모든 것을 파악했고 이제 준우의 입에서 자신의 추측을 확인받고 싶을 뿐이었다. 준우 역시 자신이 졌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거대한 근육질 남자가 벤치에 쿵 소리를 내며 앉으며 입을 열었다. 운명이 나와 내 어머니에게 잔인한 장난을 쳤지. 28년 전 어머니가 강 회장과 결혼했을 때 이미 임신 상태였어. 강 회장의 아이이길 바랐지만 알고 보니 두 번째 애인의 아이였던 거지. 그 후 일어난 일들은 민우가 준우 어머니와 진짜 아버지 사이에 오간 해킹한 메시지들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다. 준우가 7살쯤 되었을 때 친아버지가 그의 정확한 생일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그 아이의 아버지임을 깨달았다. 강민석 씨는 자신이 남의 피가 섞인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음이 명백했다. 준우의 친아버지는 전 애인에게 입막음용 돈을 요구했고 그렇지 않으면 강 회장에게 아내가 바람을 피워 남의 아들을 낳았다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이 메시지 중 하나가 당시 강민석 씨의 손에 들어갔다. 그는 자신을 속인 아내와 즉시 이혼했다.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깔끔하게 헤어졌다. 전처에게 집과 거액의 은행 계좌를 내주었다. 게다가 준우가 18살이 될 때까지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그 여자는 사치스러운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다. 계좌에 있던 돈을 금방 탕진했고 전 남편이 선물한 외곽 저택마저 팔아치웠다. 그리고 반년 전 그녀와 다 자란 성인 아들 준우는 생계수단도 없이 그리고 일을 해서 돈을 벌 의지도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전처는 강민석 씨에게 돈을 좀 달라고 자주 편지를 썼지만 그는 돈을 주지 않았다. 준우가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강민석 씨가 수진이의 사윗감 집안을 만나기 위해 귀국하자 준우와 그의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아채고 남 기자를 포섭해 도움을 요청했다. 돈은 없었지만 강민석 씨가 주머니를 열자마자 두둑이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은 모두가 강민석 씨에게 몰려들어 미친 듯이 비난하기 시작하면 강 회장에게 도움과 지지가 필요해질 것이라 뜬금없이 확신했던 것이다. 그때 자신들이 어머니와 함께 나타나 그를 보호하며 그가 얼마나 정직하고 고결한 사람인지 증언해주면 강 회장도 마음이 약해져 자신들에게 관대해지고 모두가 좋아질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이제 다 알았겠지. 준우가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다. 하지만 내가 너를 여기서 그냥 보내줄 거라 생각하지 마라. 나와 어머니는 강 회장의 돈을 노리고 있어. 이 순간을 너무 오래 기다려왔기에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순 없지. 어머니는 이미 네트워크에 울면서 강 회장이 얼마나 고결하고 은혜로운 사람인지 이야기하는 영상을 올렸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강 회장이 우리가 자기 편여 믿기만 하면 돼. 갑자기 그의 전화가 울렸다. 준우가 전화를 받았지만 상대방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갑자기 다가온 차에서 덩치 큰 사내 둘이 내려 준우를 단숨에 제압했다. 준우는 저항할 겨를조차 없었다. 무슨 일입니까? 경찰이신가요? 민우가 물었다. 아닙니다, 이민우 씨. 사내 중 한 명이 답했다. 저희는 강 회장님의 개인 경호원들입니다. 민우 씨 얼굴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여기서 범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자를 회장님께 모셔갈 겁니다. 그리고 강수진 씨가 민우 씨를 사방으로 찾고 계십니다. 핸드폰이 꺼져 있으시더군요. 민우가 전화를 꺼내보니 배터리가 나가 있었다. 그는 수진이가 어디 있는지 물었고 경호원들은 자신들의 차를 따라오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지역 방송을 통해 강민석 씨가 직접 출연하여 왜 전처와 헤어지게 되었는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이어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과 유일한 정통 후계자인 딸 수진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같은 인터뷰에서 그는 딸에게 자신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한국에 영원히 남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해외 지사는 정리하고 남은 인생을 사랑하는 딸 곁에서 보내며 머지않아 손주들을 품에 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뒤이어 경찰 대변인이 나와 남 기자의 역할과 실패한 사기극의 직접적인 주모자들에 대해 발표했다. 그들은 사건 조사 기간 동안 모두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한 달 뒤 민우와 수진이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민우는 막 프로젝트 작업을 마쳤고 수진이는 시골의 부업농장을 관리할 지배인을 고용했다. 그녀 앞엔 완전히 다른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수진이는 도시에 남았다. 남편과 함께 그들은 강민석 씨의 커다란 저택에 정착하여 7개월 반 뒤에 세상에 나올 첫 아이의 탄생을 준비했다.